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심장 혈관 영상에 대해서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송주호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아산병원의 영상학과 근무하고 있는 양동현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유서 깊은 한양대 공대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출산 기분이 들고 매우 기쁩니다.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영상학과에 근무하고 있고, 영상학과 의사가 하는 일은 CT하고 MRI 판독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부 분과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과 교수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 정도 있고, 심장혈관 영상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은 매우 작습니다. 3명입니다. 3명 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의 한 80% 이상은 판독실에 앉아서 판독하는 일이고요. 나머지 이제 시간을 조금 쪼개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그 MI2RL 그 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작년 가을 코비드를 마치고 오랜만에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올림픽공원에 가가지고 저 연구원들하고 했는데,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다 제 현재는 제가 디렉터니까 제 연구원들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전통적인 대학에 있는 연구실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가 울산 의대긴 하지만 의과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마치고 그냥 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과대학이나 대학원생들하고는 좀 다르고, 이제 저희 그냥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이고 박사과정, 석사과정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이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공의 때 저희 서준범 김남국 교수님, 여기 이제 보면 현황 교수가 있는데 MD이신 서준범 선생님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남국 교수님, 이 두 분이 제가 전공의였을 때니까 20년 전에 둘이 꼴방에서 조인트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과제 그 2천만 원짜리 하나 따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한 랩인데, 그걸 이제 좀 오픈해서 저 같은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죠. 잘해서 지금은 제가 디렉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제 후배 기수들한테 디렉터를 물려주고 넘어가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연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서로 이렇게 조금 그거 풀링해가지고 서로 이제 좀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게 한 사람이 좀 끊겼을 때 좀 서로 믿음에 기반해서 서포트해주고, 물론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을 거쳐갔던 PhD하고 포닥 현황인데, 다행히 이제 잘된 좀 재미난 거는 연구실에 와서 현재 창업한 회사 친구들도 있어요. 애니메디라고 3D 프린팅 회사 제가 좀 뒤에 보여드릴 건데 창업한 회사 친구들도 있고, 프로메디우스라고 인공지능 회사를 창업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병원들에서 이렇게 융합의학과를 만들어서 그 트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뭐 교수로 간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연구실의 위상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지금 PhD 교수님들이고, 저는 여기 있는 이중구 교수님하고 주로 제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공대 스님들이라서 크게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영상학과 의사라서 이 조프리 힌튼이라는 인공지능의 무슨 3대 천왕이라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 2016년도에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당장 영상학과 의사들의 트레이닝을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모두 다 영상학과 의사를 대체할 거기 때문에 5년 있다가는 너희네들 잡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영상학과 의사를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옛날 만화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된 분들입니다. 이 만화 아시는 분들은. 네, 여기 이제 절벽에서 몇 초 있으면 떨어질 건데 이 앞날을 못 보는 이 코요테와 같은 게 너네 영상학과 의사다. 그래서 그걸 2016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언론에도 막 나오고 미국의 메인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그런 건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영상학과 지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의대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지원할 수 있는 과인데, 이때 당시 지원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저게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지금 2016년이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
저분 말이 이제 아직까지는 맞지 않은 건데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은 초반에 하입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실망도 있었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는 분명합니다. 이건 저희 작년에 이제 국제학회였고 이게 버추얼 이제 부스인데요. 이때 보면은 저 영상학회 때 이때 저희한테 스폰서한 AI 컴퍼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뭔가 이제 물건을 팔겠다고 들어온 분들이죠. 근데 상당히 고무적인 거는 한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많고 일부 회사를 만드신 분도 있지만 여기 들어온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도 몇 군데 있죠.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로 이제 이게 오늘 전체 제 그 이야기의 쭉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저희가 의료 인공지능 하면 뭔가 엑스레이가 있으면 거기서 암을 맞추거나 뭔가 병을 맞추는 게 의료 인공지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의료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도표가 처음에 이제 환자랑 스케줄링하고 어떤 환자를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얻고 CT나 MRI를 찍으면 거기서 이미지가 얻어지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팩스로 전송되고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리포팅을 하고 이 모든 단계에 AI가 다 요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그 처음에부터 컨셉이었고 한 7, 8년 전에 아주 인공지능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그런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이 뉴욕 유니버시티 그 의과대학에 천문학적인 돈을 AI 연구에 투자했는데 그게 MRI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뒤에 보면 상용화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인데요. 저희 당시에 페이스북이 투자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목 MRI인데요. 아직 유감스럽게 심장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표준 영상이 뭐냐면 이게 스캔 타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한 컷 얻는데 뭐 3분, 5분 걸리던 거를 이미지 어차피 MRI라는 게 이미지를 얻고 나면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숫자로 나와 있는 거를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의 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그걸 증폭시켜주거나 노이즈를 감소시켜주고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RI 스캔 타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거는 굉장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병원의 프로덕티비티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의 불편함과도 관련돼 있고 MRI를 못 찍는 사람을 찍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영제를 뭐 100을 쓰던 거를 50만 쓰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멘스나 필립스 등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 투자하는 거 말고 이런 것처럼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훨씬 더 고해상도의 MRI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 ERC 센터에서 주된 모달리티 중 하나인 푸디플로우 MRI의 가장 중요한 리미테이션인 스캔 타임, 그다음에 노이즈한 거,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스트 프로세싱인데 이것도 비슷한 컨셉입니다. 노이즈 리덕션하고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이건 CT 분야인데요. 이거는 서울대 이제 서울대 그 공대에 클래리파이라고 여기도 스타트업인데 지금 굉장히 회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CT가 굉장히 노이즈한 거를 이게 저선량으로 찍어도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회복시켜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특히나 소아나 이런 반복적으로 CT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잠재력이 큰 기술이고 이거는 코로나 CT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디노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노이즈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노이징 테크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은 2019년도만 해도 이 이름이 굉장히 새로운 테크놀로지였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아주 범용 기술이 됐죠. 겐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다 공대생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거를 감별하는 디스크리미터가 있어서 충분히 학습이 되면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처럼 제너레이터가 막 만들어도 그 학습이 되면 구별을 못하게 되면 충분한 학습이 돼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제너레이션하는 게 GAN이라는 테크닉이잖아요. 이게 이미지 디노이징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냈던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브레인 CT잖아요. 머리 CT인데 저게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다 그냥 만든 겁니다. 그 실제 환자의 데이터가 아니고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정상 CT인데 저게 정상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질환을 진단하거나 뭐 이렇게 정량화하거나 분할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겐 테크놀로지가 디노이징이나 이렇게 질환을 진단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겐을 이용해서 물론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 초창기에 카이스트 예종철 교수님하고 많이 이제 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심장 CT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CT 중에서는 요거 보면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좌심실이고 이게 우심실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펌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얼른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심장이 확장됐을 때 이미지가 더 노이즈합니다. 노이즈하죠. 그 이유가 저희가 도주를 줄이려고 ECG 이게 이제 심전도잖아요. 이걸 동조화해서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원래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페이스 때는 도주를 풀로 주고 특정 구간은 도주를 확 낮춰요. 일부러. 그 이제 환자한테 가는 도주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은 환자일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디노이징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팬텀에서 풀 도주로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30%로 찍고 그거 두 개를 학습해가지고 디노이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사실은 아주 초기에는 사람한테 동의서 받고 두 번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본인 보고 연구 목적으로 CT 두 번 찍으라 그러면 찍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는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이터를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거는 한 사람이니까 그냥 요거 시스톨하고 다이스톨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그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노이징을 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예종철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GAN이 굉장히 유행할 때 사이클 GAN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드셔가지고 관련된 논문에 내고 이제 특허도 내고 그래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지멘스에서 어드마이어라는 이거는 AI 기반은 아니고 이터레이티브 리컨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노이즈를 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옆에 이제 노이즈라고 요거처럼 보이는 게 이게 서브트랙션 맵이거든요. 그래서 디노이즈한 거에서 원본 영상을 빼면 순수하게 노이즈만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멘스 사진을 보면 여기 혈관의 윤곽이 보이죠. 서브트랙션 맵에서 혈관의 윤곽이 보인다라는 거는 혈관의 윤곽을 따라서 뭔가 왜곡이 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했던 걸 보면 저희가 보면 마치 수채화를 뿌리는 것처럼 CT가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저희 기술은 보면 순수하게 노이즈만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 성공한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이스트 예종철 교수님은 굉장히 이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시라서 제가 진짜로 챌린징한 걸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요거는 굉장히 노이즈해가지고 거의 뭐가 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일상 진료 프로토콜에서는 만들지 않는 영상이에요. 애초에 저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극한으로 우리가 100을 레디에이션 도즈를 100을 준다고 치면 4%만 써가지고 이쪽 구간은 얻고 나머지는 100%를 해서 이쪽은 아예 CT 이미지 리컨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였는데 예종철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해오셨길래 교수님 혹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끙끙 앓으시다가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뭐 몇 번 왔다 갔다 뭐 피드백을 한 다음에 파이널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 분야에는 괜찮은 논문에 실리고 미국 특허도 실리고 미국 특허도 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기 힘든 인공지능이 저런 일을 해?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고 그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사용되는 조영제의 양이나 도즈의 레디에이션 도즈를 줄이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perception, detection, quantification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 오늘 오후 3시까지도 이런 걸 하다 왔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의 그거 quantitative reporting 폼입니다. 그 심장 MRI를 보고할 때 쓰는 리포팅 폼이에요. 보면 뭔가 채울 게 많고 여기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들이 쫙 채워져 있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 이 플러스가 뭐냐면 이걸 열면 테이블이 또 열립니다. 쫙쫙쫙 열려요. 그래서 임상과 의사들은 내가 처방을 내면 그 MRI를 내면 기대하는 거는 내가 심장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이렇게 쭉쭉쭉 숫자로 돼가지고 내가 그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그걸로 환자도 진료하고 연구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이거는 심장 CT, MRI 스트럭처럴 리포트 폼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형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들고 이거를 정립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세팅을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건 이제 병원 전산실에 이제 어떻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폼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폼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중요한 건 저걸 만들고 루틴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뭘 좁거나 아니면 커지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100mm예요. 이거는 50mm예요. 70mm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이게 많이 커졌네. 엄청 커졌는데 정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의 서브젝티브 스코어링이나 리포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관해서 조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내과 우리 저기 신 교수님 와 계시지만 심장 초음파에서는 비교적 이런 거를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런 이렇게 에코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스테믹하게 재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심혈관 영상을 시작한 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이걸 하면서 사실 이걸 하고 싶지만 이걸 연구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타임 컨슈밍한 일이고 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 처리실, 저희 아산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인데 3D 영상 처리실은 규모가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공단에서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MRI를 보고할 때 이게 조금 커지고 많이 커지고 엄청 커졌어요라고 보고하나 아니면 이걸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무작정 투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심장 MRI를 하는 이 연구원인데 이 친구를 제가 여기다 데려놓다 놓는데도 아주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수가 외의 일이거든요. 수가 외의 일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AI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마이오믹스라고 이건 연세대 거기 세브란스 병원의 최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스타트업입니다. 여기 보면 심장 MRI가 이게 뛰고 있죠. 근데 여기 선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게 AI가 챔버들을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여기다 숫자들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것들을 저희 병원도 그래서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개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숫자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AI가 한 거를 확인하고 OK 누르면 그게 아까 그 제가 만든 그 표로 가는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는 AI가 잘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좋은 퀄리티의 메디컬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아주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장 챔버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에올타에도 사용되고, 대동맥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아트리에도 사용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뒤에 쭉 보여드릴 것들은 그런 시나리오들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20년도에 잭 이미징이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에 실린 건데 이때 당시만 해도 카디악 챔버를 AI가 잘 분할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 팩터 15점짜리 논문이거든요. 거기도 막 실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더 이상 큰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도 그 당시에 레프트 벤트리클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논문을 실었는데 이제 현재 저희 연구실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CT가 들어오면 그냥 여러 챔버들을 한꺼번에 세그멘테이션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다 AI가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저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뭔가 숫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아직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이내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그런 숫자들을 주는 거 말고 어떤 일들을 또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3D 프린팅에 관한 겁니다. 제가 그 영상 기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접하게 된 게 3D 프린팅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거기 그 스피노프에서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 회사라서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주 복잡한 심장 기형 아이들을 거기 이미징을 해가지고 걔들을 이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건데, 요거는 이제 이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치료 지침, 이거는 이제 코렉티브 서저리니까 완전 교정이고,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교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팔리에이티브 서저리인데, 그 장벽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 실제로 이거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아이들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안전하게 디시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3D 프린팅을 이제 만든 거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3D 프린팅을 만들어서 결정도 하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이렇게 연습도 해볼 수 있게 했던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컨셉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는 제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분할하는데 한 4시간쯤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 월급 곱하기 무슨 4시간 곱하기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하면 수가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조금 더 이런 거를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드밴스드 어플리케이션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뒤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그런 예들인데 오늘 뒤에 보여드릴 것들이 많아서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저희가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저희 센터가 그 에올타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그 대동맥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면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치료하려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끊어내고, 대동맥 이게 사진을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수술장이 보면 푸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거든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대동맥을 싸그리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동맥이 그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잘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센터에서도 이 소라코 앱도미날 에올틱 애누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라코 앱도미날 에올틱 애누리즘을 수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이거를 잘하는 센터에서도 12시간에서 13시간씩 걸린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했냐면 이제 저희 흉부외과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이 CT로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서지컬 그래프트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붙여줘야 될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를 다 이렇게 미리 3D 프린팅으로 디자인한 겁니다. 디자인해서 실제 크기에 이거를 소독을 해가지고 수술장에 넣어주면 환자 몸을 여는 동안 이 그래프트를 미리 다 디자인하고 미리 붙여줘야 돼. 그 대동맥이 있으면 대동맥에서 먹여 살리는 브랜치가 있으면 이쪽에도 바느질을 하고 이쪽에도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2번 바느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열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맞춰가지고 이게 요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붙이고 저기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미리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쪽을 다 꾸며놓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서 꾸며야 될 그 바느질 부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12시간씩 걸리던 수술을 4시간을 앞당겼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굉장히 앞선 센터에서 이 OP 모탈리티라는 게 수술하고 나서 얼마 이내에 병원에서 돌아가실 확률이에요. 이게 10%면 생각해보세요. 10명 중에 1명이 병원에서 수술하다 돌아가시는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저희가 나름 굉장히 3D 프린팅을 잘 이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제 그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이건 초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줬는데, 이제 보면 옆에는 이제 그 펠로우라고 그래서 이제 박사후 과정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환자 몸을 열고 있고, 서전이 환자 몸을 여는 동안 환자 몸에 들어갈 그래프트를 미리 다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수술 장면입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고 이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이제 다교관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를 말씀드리면 AI가 그러면 이제 저런 과정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CT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훈련된 제 연구원이 있습니다. 제 연구원한테 보내면 제 연구원이 다 분할을 하고 그거 모델링을 해가지고 프린팅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런 과정들을 AI가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진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거는 요 부위는 네. 근데 왜 3D 세그멘테이션 인공지능을 왜 안 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럼 다 수작업으로 지금 네네.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3D 세그멘테이션 왜 안 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뒤에 이제 이런 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깨끗한 에어울타는 할 수 있는데요. 막 지저분하고 안에 막 이렇게 다이섹션도 생기고 이상하게 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저희가 그 병원 안에서 그 다음은 진단과 관련된 거거든요. 관상동맥 질환 진단 그런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퍼스트 스텝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이준성 교수님도 연구하셨지만 코로나리 아트리 루멘을 다 이렇게 따고 코로나리 플랫도 퀀티피케이션 하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고 하트플로우를 비롯해서 아주 큰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제가 개인 연구자 레벨에서 하는 거는 일단 레이블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를 가지고 처음 이제 시작한 게 이거였습니다. 코로나리 아트리 칼슘 스코어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에 심장이거든요. 여기 레이블 된 게 칼슘입니다. 칼슘은 석회화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CT 값이 높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가 소개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병원에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다 이렇게 CT가 들어오면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해가지고 환자에 따라서는 한 10분도 걸리고 뭐 15분도 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AI 그 제품으로 상용화한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게 조영제를 주지 않은 CT에서 여기 보면 RCA, LM 이렇게 돼 있는 게 관상동맥인데 조영제를 주지 않은 CT에서 저거를 따내고 나면 그게 어느 혈관에 있는 칼슘인지를 분류하는 건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로 해가지고 상용화가 돼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는 제품은 이제 저희가 상용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특허도 했고 실제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연구자들은 이 칼슘 전통적으로 AI를 개발하는 방식이 보통 그렇거든요. 레이블 하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A 혈관, 그다음에 얘는 혈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얘는 B 혈관, 얘는 C 혈관 이렇게 레이블링해서 학습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폴스 포지티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적이 이렇게 뭐 70% 80% 이렇게 나와도 병원에서 쓸 때는 걔를 해봤는데 걔가 귀찮고 우리 마음에 얼른 안 들면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틀라스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붙였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폴스 포지티브가 매우 낮고 이렇게 임상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데이터인데 저희 말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산 다른 데서 이렇게 검증 논문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활발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2020년부터 이제 이 작업은 더 이상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네. 네이밍이 아틀라스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샤프버의 세그멘테이션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틀라스 베이스라는 거는 예를 들면 LA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그룹을 따라서 한다 이런 거를 가지고서 대한테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틀라스는
이게 약간 그 공학적 용어하고 그 혼용된 건데요. 딥러닝 이전에 멀티 아틀라스라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저렇게 그 코로나리가 된 거를 몇십 개를 가지고 그 모델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따오는 그런 방식을 멀티 아틀라스 방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딥러닝 이전 시대. 그래서 그거를 멀티 아틀라스라고 했는데 저희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틀라스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조용 증강을 하지 않은 CT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챔버의 대략적인 위치, 사실은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쓸 수는 없죠. 이게 진짜 챔버가 아니니까. 근데 대략적인 위치를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러프해 보이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했고, 어쨌든 2020년부터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완전히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던 분들은 지금 이제 그분 잡이 없어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영상이 굉장히 다른 잠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이제 조금 더 레벨이 더 높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코로나 엔조, 코로나 엔조를 하고 나서 네. 사실 스코어 나오는 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 계산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선생님은 받아보실 때 금방 나오는 것 같지만 CT 방에서 안 했는데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잘 모르시지만 그거 이제 밑에서 다 이게 돌아가고 있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넘기셨는데 지금 세 군데 코로나 회사에서 그걸 다 인터뷰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지 뭐 G나 필립스나 시멘스에서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거기 이제 제가 그 기술 이전한 업체가 그 G나 무슨 그 다른 큰 회사들의 모듈로 넣는 거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뭐 쓰이게 되면 좋겠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은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인데,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는 사실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거 굉장히 작거든요. 코로나리 아트리 프락시멀 포션 해봐야 한 3mm 정도 되고 갈수록 가늘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2mm, 3mm가 픽셀 사이즈로 생각하면 몇 픽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하기도 쉽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이걸 만드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그 가장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는 이 연구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굉장히 앞선 그룹이 여기 다미데이라고 이제 이분이 아주 초기부터 거의 이 분야를 굉장히 잘 해오고 계신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논문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란셋 디지털스라는 좋은 논문에 나왔는데, 뭐 아주 이제 나름 잘 디자인된 인공지능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쳤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컨셉은 이겁니다. 이게 코로나 CT인데 이거를 이렇게 플렉을 이렇게 이게 관상동맥 경화관이거든요.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면 그거를 저렇게 분할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자동으로 분할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 류멘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코로나 류멘을 이용해서 CTFFR에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눈앞에 이제 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조만간 한 2, 3년 내로 다 이제 상용화의 길을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하트플로우도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거기 이제 저는 하트플로우하고는 연구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가 이제 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목표가 그게 이제 뭐 FFR이 실제로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걸 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맞지 않고 전체적인 질환의 그 질환을 설명하는데도 맞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제가 찾아보다가 아마도 하트플로우가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자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부터 뭐까지 다 할 거야 라고 해놓은 그 자료인데, 그게 이제 그겁니다. 그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리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스테노시스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플렉도 자동으로 퀀티피케이션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오카디아 블러드 플로우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심근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도 하고 저 옆에 보면 플렉이라고 있습니다. 그 플렉이라고 있는데 이 플렉 퀀티피케이션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플래닝까지 전체적으로 다 AI 동물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트플로우의 계획인 것 같고 현재까지는 상용화된 거는 이제 FFRCT인데 이제 이거를 그 앞에 이제 그 플렉을 찾아내고 관상동맥을 질환하고 이런 게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부터 좀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최적화하고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가는 그룹은 클리어리라고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제임스 미지라는 그 연구자가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큰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관상동맥 굉장히 작은 건데 여기 이제 관상동맥 경화반이거든요. 코로나리 플렉인데 이게 이제 토탈 플렉 볼륨입니다. 그거를 현재하고 그 이전에 찍은 거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스타틴이라고 저희 그 고지혈증 약 있잖아요. 이제 그걸 먹으면 코로나리 플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더 나빠졌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저 플렉의 양을 가지고 앞으로 그 심장과 관련된 이벤트가 생길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AI가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손으로 다 해보려고 하면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손으로 해보려고 저희 연구원들 키워가지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한 명 하면 한 5시간 지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는 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기술들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AI가 되면 저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그 대동맥과 관련된 겁니다. 대동맥은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랙티스입니다. 이게 이제 대동맥 광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조영제가 들어가서 밝은 부분이 있고 이 옆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그 폴스 루멘이죠. 그래서 조영제가 안 차 있는 부분. 그래서 저거는 그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자동으로 분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다 분할했던 그런 거고 현재 제가 리포팅하고 있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팩스에서 그 생각보다 매우 원시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CT에서 보고 자로 잽니다. 이렇게 디지털 캘리퍼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는데 제가 리포트를 어떤 걸 할까요? 네. 놀랍게도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합니다. 아 이게 제일 적절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지만 저희 판독실에 전문가가 3명이 있으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마다 다르고 리프로듀스빌리티도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일주일 있다 재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리가 안 차는 부분 네. 새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원래 그럼 뭐 루멘의 1이었다면 네. 50만 펑셔닝 하는 건가요 지금? 아 이거는 교수님 대동맥 박리여가지고 그 대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루멘이 있는데 네. 그게 갈라져가지고 안에 막 같은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쪽으로만 활발히 가고 이쪽은 스롬보스로 막힌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피가 천천히 가가지고 제대로 안 찬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냥 기존의 딥러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통적인 영상 처리로는 잘 해결이 안 됐던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멘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지멘스의 커머셜라이즈드 워크스테이션인데 보면 여기만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여기만 열심히 잡고 있어서 제가 얘를 하려면 이제 일일이 열어가지고 여기 보면 옆에 지금 뭔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루틴 판독할 때 하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크루드한 형태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독할 때도 문제고 아까 그거 뭐 3D 프린팅 같은 그런 멋진 뭔가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6년쯤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일일이 각 부분에 색깔을 칠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이렇게 레이블링이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이제 칠해서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희 중국 박사한테 주고 언제 돼? 그래서 밥도 먹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올해가 이제 과제 마감인데요.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각 분야를 굉장히 잘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터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트루고 여기가 폴스 루멘이고 여기가 이제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여기는 일부 스럼프 쓰고 이네스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보면 AI가 굉장히 잘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홍색만 true 루멘이고 이게 다 가짜 루멘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거 혈리역학 하시는 분이나 포디플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 이슈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왜 어떤 분야의 부분에서 이슈냐면 그러면 이제 이분은 요 다이섹션이 이게 다이섹션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다이섹션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어센딩 에올타고 여기 디센딩 에올타인데요. 어센딩 에올타를 먹으면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서 바로 수술합니다. 병원에서 응급 수술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디센딩 에올타인데 디센딩 에올타에 여기 이게 있으면 그거는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을 잘 관리하고 이제 잘 지켜봅니다. 뭐 6개월 있다가 CT 찍어서 봅시다. 괜찮으면 또 1년 있다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면 이게 커지면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터지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보고 계속 변화 없으면 해피엔딩이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커지면 아까 같은 13시간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 이게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커지고 어떤 사람은 안 커지는지, 그리고 이게 왔을 때 언제 얼마만큼 몇 개월에 한번 검사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혈류역학이나 푸디플로 MRI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거를 뭐 예측하거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할 때 이거를 정량적으로 뭐 분석을 해야 뭐 볼륨도 알고 에어리어도 알고 각각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해야 연구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할 건데 저희 실제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다이아미터 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게 저희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T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안 보이는 영역에서 가서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열고 잘했고 오케이 누르면 저희한테 이런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뭐냐면 에올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존별로 얘가 실제 다이메타나 뭐 볼륨이나 디멘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CT가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 CT가 있고 요번 CT가 있으면 두 개를 넣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분석해서 이 존별로 그로스 레이트를 받으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연구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신 교수님? 그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것들을 보고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소프트웨어 고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식약처 3등급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아마도 내년에는 커머셜라이즈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로스 레인지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셨을 때 커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연도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되죠. 연도로? 네, 연도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 분야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게 작년에 출간된 미국 그거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대동맥 가이드라인에도 급격하게 자라는 상행 대동맥류의 정의가 1년에 0.5cm입니다. 다이아미터 기준으로. 근데 그거의 근거 문서를 찾아서 보면 근거 문서가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연구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레퍼런스들도 보면 다이아메타를 재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재는 거 보셨잖아요. 숏엑시스를 재기도 하고 뭐 롱엑시스를 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한 임상 연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면 임상가들은 이걸 이용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혈류역학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혈류역학이 뭐 잘하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덧 45분을 이제 써서요.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 아까 처음에 인트로덕션 리마크 하실 때 노이즈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거요? 노이즈. 노이즈. 네. 그걸 갖다가 영상 하신 분이 많지 않으셔가지고서 걔네가 모르실 거예요. 네네.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노이즈라는 게
요거 보면 지금 약간 뭔가 이렇게 뭐 뿌려놓은 굉장히 이게 디테일을 알기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디테일을 알기 어려운데 그 뒤에 보면은 이미지가 디테일을 알기 쉽게 한 건데 물론 이런 영상을 얻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레디에이션 도즈를 많이 주고 그냥 그 많이 주면 이미지가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주면 환자가 예를 들면 소아나 이런 애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면 그 예를 들면 그게 암 발생을 높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as low as possible. 그러니까 그 레디에이션 도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 진단이 가능하면 낮게 쓰자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아 검사든 뭐 심장 검사든 뭐 그런 것도 낮게 쓰는 게 원칙인데 낮게 쓰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노이즈하다고 합니다. 그게 영상 노이즈.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 빔을 갖다가 우리 전에 그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빔을 세게 주면 네. 깨끗한 영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해저드를 알아가지고 점점 라디에이션 도수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줬다가 우리가 추가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무슨 작용이 돼가지고서 저게 그러니까 영상이 더 퀄리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퀄리티 떨어진다는 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면서 시그널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러니까 엑스레이 그러니까 영상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데 페네트레이션하고 뭐 이렇게 반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놈이 세면 확실하게 가는데 약하면 못 가니까 깨끗한 영상을 못 얻는 과정을 갖다가 노이즈라고 표현하니 그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학회 가면 매년 회사들이 이렇게 가능한 낮은 선량으로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를 만들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내놓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아까 그 성함이 데니 데이라는 분 계셨죠? 네. 그분의 연구가 어떻다는 건지 한 번만 좀 설명해 아, 주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네,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거의 사실은 이 업계에서 코로나리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속된 말로 다 이렇게 해먹고 계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 했던 연구가 오토플렉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리 아트리가 있으면 얘는 칼슘 영역이거든요. 그다음 노란 건 칼슘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넌 칼시파이드 플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좀 소프트한 플렉입니다. 그거를 이제 빨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T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거를 찾아내고 정량화해내고 하는 그 기술. 근데 저기 병변의 위치하고 잡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변의 위치요? 예. 이 사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AI 기술은 심장 영역을 분할해내고 네. 그 다음에 얘가 LAD라는 혈관 이름임을 인지하고 네. 그 다음에 LAD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락시멀 투 미드 LAD라는 걸 인지하는 거는 별도 AI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있다라고 전제하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병변임을 알면 나머지 요거는 이제 루멘이잖아요. 네. 코로나리 루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스테노시스 디그리를 유발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독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는 FFR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FFR은 이제 원칙은 압력에 대한 저감이니까 안에 유동을 보는 건데 네네네. 요거는 지금 머폴로지만 보는 거잖아요. 아, 머폴로지가 얼마만큼 좁아졌는지. 네네네. 두 개를 이분은 상관관계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분이 한 거는 이제 이걸 하면 FFR은 사실은 하트플로우가 갖고 있는 특허로 보호받는 독점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지금은 여러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약간은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면 FFR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상업화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딥러닝 캐드라지라고 해서 코로나리 플렉을 정량화한 다음에 인공지능 이 캐드라지가 그겁니다. 그거
코로나리 아트리가 좁은데 조금 좁아, 약간 좁아, 그 다음에 중등도로 좁아, 심하게 좁아 그레이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레이딩 하는 거랑 엑스퍼트 리더, 제가 맨날 판독실에 앉아서 하는 그레이딩, 제가 오늘도 이거 하다 왔습니다. 네,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게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잠재적으로 이제 이 판독 시스템이 꿈꾸는 거는 CT가 들어가면 저걸로 자동으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거 분할을 해오는 겁니다. 저렇게 해와가지고 아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진짜로 저게 잘 하게 되고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제가 저거 하던 일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아까 그 칼슘 스코어링 하듯이 없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아까 코어에 그 빨간 거, 네. 클래시피케이션 빨간 거, 소프트 플라크라고 그랬는데 플라크가 딱딱한 놈이 그 부드러운 놈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드러운 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일종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다 보니 딱딱한 놈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거는 그 데ን시티 구분하시고 네네. CT 덴시티로 구분이 되는 거죠. 얘는 칼슘이 된 부분이고 얘는 칼슘이 안 된 부분이라서 소프트한 플렉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 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런 이제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점이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클리어리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스테노시스 디그리 조금 좁아 심하게 좁아 이거 말고 지금 이야기한 플렉의 컴포지션 얘가 어떤 종류의 플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플렉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뭐 분류도 하고 예후 예측도 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는 저희 루틴 프랙티스에 이제 안 쓰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코로나리 칼슘을 하는 게 대체되고 스테노시스 디그리를 하는 게 대체되고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되면 제가 나중에 이제 판독할 때는 요거까지 다 보고 하겠죠. 요거까지 이제 제 판독 데스크에 올라와 있으면 저거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AI가 안 하는 왜냐하면 AI는 일을 가르치면 일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독하는 게 만약에 한 10가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AI가 커버 안 하는 것들을 이제 나머지 확인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도장 찍는 일을 하겠죠.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교수님. 질문해도 됩니까? 네 교수님 잘 들립니다. 예. C-아이버스에서 그 컴포지션을 조금 구분을 하잖아요. 아이브스요 선생님 아이브스. 아이버스, 예. 네네네. 예,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그 CT 영상에서 하는 것과 정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또 그런 연구들이 좀 있나요? 네, 아이브스하고 그거 CT하고 그건 이제 인공지능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기존에 이제 손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브스하고 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정확하기는 아이브스가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아이브스가 훨씬 더 해상도도 높고 인트라베스큘러로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CT가 아이브스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코릴레이션은 꽤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렉 볼륨도 잘 코릴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 하이 리스크 플렉 그러니까 이게 나쁜 플렉을 예측하는 것도 웬만큼 잘 예측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런 스타트업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브스하고 CT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이브스는 환자 코로나리 아트리에다가 그거 도관을 넣어서 해야 되는 인베이시브이라서 예를 들면 코로나리가 3개가 있는데 3개 다 넣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치료해야 되는 그 혈관에만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리 아트리는 가이드라인을 맞지 않지만 검진센터에서도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더 많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왕 질문한 거 조금 더 연장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대동맥이나 심장 쪽 같은 경우는 펄스티리티가 상당하잖아요. 네 교수님. 네, 근데 많은 경우에 뭐 CT, MRI 같은 경우에 그 펄스티리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지된 영상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코로나리 CT는 교수님 코로나리 CT는 심전도 게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찍으면 그게 수축기인지 이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동맥도 알 수 있습니다. 대동맥도 수축기인지 그 ECG 동조화를 하면 이게 수축기인지 이완기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내로도 가능합니다. 그거 이렇게 아까 제가 아주 초반에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거 보면 저거 심장이 뛰잖아요. 예, 예. 네, 저것처럼 저 뛰는 사진을 대동맥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레디에이션 도즈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널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할 때 가령 시내 같은 거를 하거나 이제 쉽게 그 타인별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가령 시내 같은 경우를 구성을 할 때 몇 주기를 이제 평균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 주기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심장 CT를 얻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CT를 얻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세 주기를 평균할 수도 있고 한 주기만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방법은 한 두세 주기 정도 평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범용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다이내믹한 것에 나오는 인자들은 혹시 있나요? 그냥 뭐 눈으로 보고 정성적으로 이렇게 판별하는 거 외에 네. 어떤 펄스피더티에 관련된 있던 인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게 있나요? 현재 임상적으로 많이 보고하는 거는 그 챔버 사이즈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챔버 사이즈에 기반해서 수축력이 뭐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그 다음에 심장의 챔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 그 리포팅 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그 MRI 리포팅 폼이랑 비슷한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뭐 벤트리클 펑션 이게 얼마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짜주는 이젝션 프랙션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리전 오벌 모션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잘 들립니다. 예. 그 저 3D 프린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 계획이나 뭐 안에 약간 가이드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놓쳤거든요. 그 실제 환자 몸에서 계속 남아있을 애로도 쓰이는 건가요? 저 말고 다른 연구자들은 환자 몸에 남아있는 것들을 프린트해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서전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뼈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머리뼈를 일부러 날려버리고 금속으로 프린팅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대체해주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이드로 씁니다. 가이드나 수술 연습하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그 말랑말랑하게 혈관을 좀 모델할 수 있는 이런 프린터는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 프린터를 사용하시나요? 예,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게 말랑말랑해질수록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저희가 나름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손이랑 저 심장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서전이고요. 그 비후성 심근증이라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두꺼워진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의 목적은 심장에다가 조그만하게 구멍을 낸 다음에 심근벽을 이런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고 안에가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쉽게 하려면 왕창 열고 나서 그냥 왕창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왕창 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열고 저걸 도려내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 수술자가 경험을 쌓기도 쉽지 않아요. 연습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저 환자를 수술하기 이제 며칠 전에 이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서전이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관들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혈관들을 피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어디를 째서 열고 그 다음에 저거를 떼내는 그람수도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을 떼내야 적절할지. 너무 조금 떼내면 수술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떼내면 심장이 빵꾸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떼낼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지금 떼낸 거를 저희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이 논문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이제 연습할 때 떼낸 그람수랑 실제 서전이 들어가서 떼낸 그람수랑 해보니까 굉장히 잘 일치하고 그 CT도 어쨌든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프린팅 하려면 조금 그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3D 프린팅 해가지고 저렇게 수술하는 방법 같은 기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다 했는데 지금 진단하고
수술하기 전에 연습하기 위해서 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또까지 연습용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서 그래서 거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면역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인공 혈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저 연습용으로 물론 지금 쓰시고 네. 있고 매스도 물론 비슷하게 하시기 때문에 띄어내는 양도 이제 비슷하게 만드시겠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인공 장기 같이 인공 혈관을 만들 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네, 하고 맞습니다. 저렇게는 그냥 못 쓰니까 네. 저 서페이스에 뭘 입힌다든가 네. 뭐 그다음 뭐 중세 반응이 저희가 이거 할 때도 지금 보면 없겠죠. 이거 옆에 대놓고 지금 보면서 꼬매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되게 원시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3D 프린팅으로 저걸 아예 뽑아버리든지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업체 사장이 저희 연구실 왜 입히셨다고요? 네? 못 들었어요. 왜 입히셨다고요? 입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게 이제 원시적인 이유가 이걸 보고 네. 요거를 일일이 그러니까 커머셜한 게 없으니까 그 그래프트를 가져다가 일일이 저 꼬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 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프린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그 친화성 물질로 저 프린트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네. 브레인 스테레오까지 다 하나 안 하고 그렇죠. 메인하고 브레인 딴딴딴 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 할 때 좀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업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심장 그 3D 프린터 했을 때 그 머티리얼을 뭐 쓰시는 거예요? 머티리얼이요? 네. 머티리얼은 이게 이제 비싸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싼 걸로 쓰고요. 석고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아니면 플라스틱 그런 걸로 하면은 뽑는데 뭐 그냥 한 2-30만 원이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이 이렇게 실제로 꼬매볼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려면 비쌉니다. 사실. 어떤 그래서- 머티리얼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프린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거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커머셜하게 살 수 있는 프린터인데 프린터가 제 기억에 한 2-3억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머티리얼이 이거 하나 뽑아주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모델링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내 법규상 나라에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지 않으면 환자한테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심장병원장님이 설득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병원 돈으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쌓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적이 굉장히 아픈 애들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료 내과에서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줘서 지금은 이제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허가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서 저희 병원이 절반 정도를 그냥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그냥 제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거는 다른 목적으로 나온 프린터인데 이거에 쓸 수 있어서 쓰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나온 프린터예요? 이 목적으로 회사가 프린터를 만들 리는 없잖지.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이 표면이 약간 반딱반딱하고 실로 포맷했는데 이게 안 터지잖아요. 그게 그냥 프린터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다 터집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저희 그 창업한 친구가 굉장히 꼼꼼해가지고 저거 막 코팅하는 뭐 이런 거를 다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특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션 뭐 실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후처리를 함리를 영상의학과에서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런 걸 대체할 만한 이미징 소스, 그냥 에너지 소스나 그런 것들 혹시 시도해본 적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를 만들면 노벨 프라이즈. 엑스레이에서 크게 보완할 수 없는 것들이죠. 네, 노벨 프라이즈. 이거 뭐 엑스레이 안 쓰고 초음파 같은 이 각도를 달리하는 거 보고서 그 서메이션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네. 팬 교수님. 기존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엑스레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엑스레이를 가지고 안 쓰던 거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아주 한 2분 내에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기존에 저희 엑스레이를 보고 사실은
이 엑스레이를 보고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경험이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좁아 많이 좁아 이거보다도 훨씬 경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크냐 안 크냐는 그냥 제가 선배한테 야 이건 이 정도면 인마 괜찮은 거야 그런 식으로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게 에어타를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이게 심장이거든요. 이게 심장이고 이게 에올타고 제가 저걸 보고 저는 그래도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잘 판단하거든요. 그 이유가 엑스레이에서 얘가 뭘 가리키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부학적 지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저의 드라이버인데 전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대동맥이 엄청 늘어났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거 레디올로지스트들도 사실은 저걸 보고 저걸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걸 보고 저거를 상상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거를 가리키기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이제 올해 나온 건데요.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 엑스레이에서 이거를 AI가 다 그리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그러면 그건 쉽거든요. AI한테 병을 맞추라고 하는 건 어려운데 AI가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려봐.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증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정상을 세팅했어요. 정상을. 저희 병원에 그 심장 초음파로 정상이 확인된 사람을 가지고 7만 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정상을 다 세팅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그 정상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그 G스코어라고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다 보이잖아요. 이 지표들이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기준으로 G스코어가 2점이면 탑 2.5%고 마이너스 2점이면 바텀 2.5%거든요. 그러면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저걸 그려봐 라고 하면 이 엑스레이를 보면 저는 이 엑스레이를 보면 어떤 상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공의 4년차 심지어 전문의들도 이 엑스레이를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병을 설명드릴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병을 보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커졌어요. 여기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장 가운데 구멍이 난 left to right 션트 병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네, 이제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진단이 안 돼서 30대, 40대, 50대에 심장에 구멍이 났다고 진단받는 거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병이거든요. 근데 진단이 계속 안 된 거예요. 군대 신검에도 안 되고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AI한테 저렇게 시키면 AI가 이걸 숫자로 바꿔줘요. 표준적인 숫자로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피검사처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종류의 하면 저희가 기존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거 상호파 폼인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특정 질환의 정상은 G스코어의 평균이 0일 겁니다. 정상은 G스코어의 평균이 0입니다. 근데 에올틱 밸브를 디지즈를 가진 사람은 이 파라미터들의 패턴이 저렇게 보이고요. 마이트랄 밸브를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 보이는 것들이 뭐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 지표들이 병태 생리학적으로 되게 말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AI가 기존에 저희가 안 쓰던 엑스레이에서 그 다음에 의사들한테 가르치기 힘들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디스코를 저렇게 낼 필요도 없이 그냥 저거 내기 전에 저 스코어 바탕으로 지가 그냥 판단해보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가 이제 얘가 다 한 다음에 여기가 이상하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상한데 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그걸 보고 합당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 이런 건데 혹시 이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특정 심장 질환이 있어서 팔로우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팔로우 사진인데 사실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노체인지로 나갑니다. 노체인지 그러니까 변화 없다라고 나가는데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다른 사진이잖아요. 근데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애매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숫자로 바꾸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숫자로 바꾸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고 그게 말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AI가
기존에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안 쓰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만해. 엑스레이도 엑스레이지만 사실은 뭐 어떤 이미징 정보라든지 이렇게 퀀티파이를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쓰신 건 엑스레이 쪽에 쓰셨는데 네네네. 뭐 이거를 그래서 다른 이미징 툴을 활용하셔도 사실은 AI가 형상학적인 머퍼링 정보는 어쨌든 퀀티파이 시키는 기술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피검사 저렇게 쭉 스코어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올타도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는 스킵했는데요. 제가 만들고 처음 한 게 이겁니다. 처음 한 게 노말에서 원래 얼마인지를 세팅한 게 제가 처음 하죠.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대충 얼마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면 너 이거 우리 5,000개 재가지고 결과 내. 그럼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의학 역사를 보면 체스트 저걸 보면은 딱 조사를 딱 걸어놓고 네, 그렇죠. 딱 걸어놓고 저런 생각 없었을 때 걸어놓고 나 저거 많이 봤어. 이건 이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에 2009년에 미국 시카고 그 영상을 가보니까 시카고니까 딱 놓고 별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일반 초보 영상들은 더 잘 맞춰. 인공지능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뒤에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혈관 이게 다 여기 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수치화해서 그렇죠. 계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이 그 피검사 말씀하셨을 때 너무 좋은 그 비교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혈액을 그냥 유체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하듯이 스코어 엑을 분석하듯이 이미지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을 다 이렇게 지표화시키면은 네. 그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얻은 결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그게 좋은. 요새 약간 좀 큰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한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연구들의 영감을 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 필드에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엑스레이도 그렇고 이제 에어도 모든 자료를 갖다가 수치화한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은 다 디지털화 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수치화. 예, 수치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프로젝션 이미지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인공지능이 물론 그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지금 그거를 저렇게 Z스코어로 스코어시켜서 보시는 거는 엑스레이한테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보는 데이터, 그러니까 감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감정이 것도 수치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인공지능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우리 ERC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어떤 방향도 되고 어떤 연구 과정들 이런 걸 다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뭐 우리 ERC 전체가 해야 될 일을 혼자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메타버스를 만들어 놔야 그게 돼요. 지금 안 나갑니다. 그게 그게 저기 미국의 그 11월달 초에 열린 저게 RSN에 예, 맞습니다. 예, 작년 RSN에 발표합니다. 시카고에 제가 2008년에 경년 그 CT 때문에 가봤는데 엑스레이 보고서 풍만의 TV를 갖다가 맞추고 기계가 맞추고 이런 거서 거기서 개념 얻었어요. 근데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되게 한계가 많은 게 요새 이제 상장된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 AI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는 게 뭐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이제 어떤 것들은 쓰이기도 하는데 안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다 실제로 깔아놓으면 이것저것 전부 다 폐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CT를 찍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심지어 CT도 마찬가지로 걔가 이제 논문에는 성적이 좋죠. 논문에는 골라가지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깔아놓으면 요새 이제 저희 병원은 주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리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상당수의 이유가 지방에 이제 어떤 이제 좀 작은 병원들은 영상학과 의사가 없으니까 AI 소프트웨어를 이미 사가지고 쓰는 데가 있거든요. AI가 폐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아니에요. 아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AI가 그러면 저 시장 마켓을 넓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학습된 범위를 벗어난 애들이 이제 얼마만큼 맞추느냐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하면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AI 시장 자체가 죽는 그렇지. 길이 됩니다. 아, 이미 그 예가 있잖아요. 그 회사 그래서 그 어떤 게 성공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련해서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것 중에 대동맥 이제 관련해서 그 폴스 룬을 잡아내는 네네네.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쓰는 학습 데이터는 어느 정도 양의 학습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쓴 학습 데이터는 그냥 몇백 개 수준입니다. 200~300개 수준인데 문제는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거 다 색깔 칠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이거를 3D 데이터를 엑셀로 놓고 네. 근데 색깔 칠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근데 그 정도 몇백 개 갖고도 지금 어느 정도 이거를 뭐 나중에 인상에 쓸 수 있을 만큼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학습 데이터 갖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가능한 겁니다. 예, 이것도 지금 그 몇백 개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물론 약간 틀린 데가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은 눈치 못 채셨겠지만 요 앞에 여기는 약간 틀렸습니다. 요 앞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식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칠하면 안 되는데 잘못 칠한 거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면 저런 데이터를 갖다 이해할 때도 아는 사람들이 이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도 한번 소표 나온 걸 갖다 항상 업그레이드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픽스가 아닌데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그 소비자들을 갖다가 트랜스 받을 때 그 소비자를 갖다가 그걸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할지를 갖다가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요즘 다 우리나라 리갈 프로블럼 때문에 무조건 다 보내. 와서 보면 아니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사 현상 때문에. 네. 예, 저게 이제 레이블링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네.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200~300개 갖고 이제 하시는데 네. 저런 의료 분야에서는 혹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 같은 건 사용 안 하시나요? 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네,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그 AI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가 나와도 예측 가능할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모두 다 아시는 그 챗GPT를 보면서 이게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금 보면 이거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세그멘트 애니팅 뭐 만들어서 얼마 전에 이게 내놨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싸그리 모든 것들을 뭐 이게 퍼포먼스가 아주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는 뭔가 레이블 데이터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거기 뭐 그 랭귀지 모델 보면 제가 그거 한동문 제너레이션 관련해서 한 4~5년쯤 전에 거기 카이스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랑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아주 단순한 거를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거를. 그래서 야 이거 사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굉장히 올해 들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이미지 분야에서도 이게 뭔가 저는 제가 정년할 때까지 이게 잡 시큐리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작년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다가 네. 영상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AI를 하면 할수록 진짜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하고 있는 영상에다가 임상 데이터를 얹어가지고서 파악하고 더 아무도 지금 이런 대학들을 그걸 못 봤어요.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안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네. 우리가 방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예, 네. 윤두장 박사님. 들리나요? 네. 여보세요? 예, 네, 김두상 선생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참여해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관심 영역은 지금 카로티드를 우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오메트리 디펜던트한 테르모다이나믹스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혈관의 지오메트리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량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로티드는 사실은 제가 잘 교수님 모르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카로티드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또 어떤 혈관의 지오메트리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네네. 유사한 패턴은 있지만, 네네.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의 어떤 미세한 변화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질병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오메트리의 어떤 센터라인이든지 내지는 각도나 좌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거를 정량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거 코로나리 아트리를 보면 이게 카로티드 아트리하고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RCA나 여기 보면 모양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 판독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관상동맥경화반이 없고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꾸불꾸불한데 정작 플레임은 없고, 그래서 이제 판독하다가 든 생각이 저게 이렇게 센터라인을 뽑아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정도가 되게 다르고 경로가 다르고 혈관 직경이나 그런 정도가 다른 거를 정량화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60년쯤 전에 대전에 거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수학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거 무슨 수리과학 연구소인가요? 네, 거기 스승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스승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가 얼마나 휘었는지 얼마나 복잡한 모양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정량화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럿 연구를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제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않았는데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질문이 아니라 카멘트인데요. 네. 그 교수님 정년퇴직했을 때까지 절대로 직업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요새 이제 AI 기반이 되는 머신러닝인데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교수님도 여러 가지 지원 업종 남긴 것의 키가 뭐냐면 도메인 날리지예요. 네.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니 뭐니 챗GPT가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런 것들은 도구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쓰려면 이런 기술이 막 발달하고 있구나 라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교수님이 가진 도메인 날리지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감명량 네. 이 코멘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연세대 이준삼 교수님 밑에 공부하고 있는 이영준 네. 통합과정생이라고 강연 연구하고 강연 주신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AI 이런 부분이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AI가 직접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좀 보조해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AI가 직접 좀 판단을 내려주는 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지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폐암 케이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단점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량 지표를 하나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제시해주는 이런 기능이 좀 의사 선생님들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실지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Z-스코어라던가 이제 라인을 그어주는 그런 AI들이 조금 더 의사 선생님들 사용하시기 좀 편리하실지 그런 부분은 좀. 네네네. 질문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게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얘는 그냥 지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 스코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일은 매우 단순한 태스크고 조금 틀려요. 예, 좀 틀리거든요. 근데 조금 틀려도
저희 논문을 해보면 사람이 틀리는 정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얘가 조금 틀리는 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버 리포트 하거나 빼먹거나 이래도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사선사들도 똑같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리플레이스 한 겁니다. 이게 가장 쉽게 리플레이스.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 흉도 엑스레이에서 폐암을 찾아내는 그 시나리오가 있고, 그 여성들 유방암 찾는 맘모그래피에서 유방암을 찾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사용 시나리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을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매우 잘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생기는 걔는 유방암만 찾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는 반응 안 합니다. 유방암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달리티는 그거에 좀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걔가 찾아주는 게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나한테 부담 안 되고 나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흉부 엑스레이는 좀 다릅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워낙에 생기는 게 다양하고 얘로 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를 귀찮게 하는 게 매우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똑같아 보이지만 적용할 때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AI 스타트업을 고민하시거나 할 때는 그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은 이런 거, 이 하드플로우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어떻게 보면 돈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펀딩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초반에 학회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잘 포섭해가지고 그거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업계가 학계를 약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미넌트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옆에서 계속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이런 거 이 정도의 규모가 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만들 테니 너네가 써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있어봐야 아는데, 나머지 그 스타트업, 우리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작하는 거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러 명을 만나봐야 됩니다. 의사들도 이제 확실히 알아요. 네,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 사람 하는 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매우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ERC가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또